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배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배움이 되는 혹시 여러분께서는 자식의 집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딸을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어느 순간부터 딸의 집 문턱이 점점 높아지는 것을 느꼈던 분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복도에서 듣게 된 한마디, 여기서 이런 거 좀 창피해요라는 말이 그분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날은 11월 중순쯤이었습니다. 임신 석 달째 입덧으로 고생하는 딸이 걱정되어 새벽부터 일어나 소고기 미역국을 끓이고 반찬 몇 가지를 챙겨 담았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반짝였고 저는 낡은 파카와 보자기가 유난히 떠 보였습니다. 딸의 집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옆집 아주머니가 나오시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방범 체인이 걸린 채로 문틈 사이로 딸의 얼굴 반쪽만 보였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와요? 연락도 없이. 저는 얼른 들고 온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미역국 끓여왔어. 입덧할 때는 따뜻한 국물이 좋다고 해서. 그 순간이었습니다. 딸이 복도 쪽을 힐끗 쳐다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이런 거 좀 창피해요. 그냥 두고 가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문은 닫혔습니다. 창피해요. 그 한마디가 국이 아니라 내 존재를 내려놓게 했습니다. 근처 버스 정류장에 앉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딸에게 점점 지워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자식의 집 앞에서 내가 들어가도 되는 사람인가 망설여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존엄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키는 것이다. 그날 복도에서 저는 제 존엄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제가 다시 일어서기 위한 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딸이 초등학교 3학년이던 해 겨울, 남편이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딸을 키워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한 일은 빌딩 청소였습니다. 새벽 청소로 딸을 키웠습니다. 손은 굳었고 생활은 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부끄럽지는 않았습니다. 땀 흘려번 돈으로 딸의 급식비를 내고 학원비를 내고 교과서를 사줄 수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며 저는 익숙해졌고 딸은 무감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엄마 힘들지? 하고 물어보던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는 제 일에 대해 묻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학 입학이 결정되던 날 등록금 고지서를 받아들고 나서야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1년에 800만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밤시간 일도 시작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딸의 등록금을 제 손으로 낼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묘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대학에 들어가면서 제 존재가 점점 투명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딸은 친구들의 부모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호사 아버지, 의사 어머니, 사업하는 부모님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날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학교에서 학부모 직업 조사하는데 뭐라고 쓸까? 그때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냥 자영업이라고 쓰면 안 될까? 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알았습니다. 제 일이 딸에게는 자랑이 아니라 숨기고 싶은 것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자식을 키우시면서 내 인생은 나중에라고 미뤄두신 게 무엇이었나요? 한 부모는 자식 앞에서 늘 나중에를 미룹니다. 하지만 그 노동의 흔적이 아이에게 자랑이 아닌 짐이 될 때 부모는 어떤 마음일까요? 저는 그때 그 답을 서서히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딸이 대학 2학년이 되던 해봄, 자취를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과 월세 50만 원짜리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제가 1년 넘게 모은 돈을 보증금으로 내고 매달 월세는 제가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괜찮았습니다. 딸이 가끔 집에 들러 빨래를 맡기고 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전화는 줄었고 방문은 끊겼습니다. 저는 섭섭했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반찬을 만들어 딸의 집으로 가져다 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딸이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미리 연락하고 와야지. 다이어트 중이라 못 먹어. 냉장고에 자리가 없는데. 이유는 늘 달랐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이제 그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은 시험 기간이라 바쁘다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저는 현관 앞에 봉투를 두고 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오는 내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사랑인가 아니면 집착인가? 음식을 통해 딸과 연결되고 싶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연결이 딸에게는 끈이 아니라 사슬처럼 느껴지고 있다는 것도 서서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사랑을 표현하실 때 말보다 행동으로만 하시는 편이신가요? 부모와 성인 자녀 간의 친밀감은 빈도보다 질에 달려 있습니다. 자주 만나더라도 서로의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오히려 거리감만 커질 수 있습니다. 딸이 대학을 졸업하면서 전문직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바로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가 이루지 못한 것들을 딸이 이루어가고 있었으니까요. 회사 동료들과도 잘 지내는 것 같았고 일도 적성에 맞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을 일하던 딸이 어느 날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사 동료라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딸과 같은 전문직이고 집안도 좋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사업을 하신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니 엄마로서 당연히 기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이 무거워지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 집안과 우리 집안의 차이가 어쩐지 신경 쓰였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달 후 가을 결혼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직접 만나서가 아니라 전화로 말입니다. 엄마, 나 결혼하기로 했어. 6개월 뒤에 예식 날짜 잡았는데 토요일 오후 2시야.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친구 이야기는 들었지만 벌써 결혼을 한다니 놀라웠습니다. 기뻤습니다. 제 딸이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만났다니 그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기쁨과 동시에 어딘가 서운한 마음이 크게 올라왔습니다. 왜 직접 와서 얘기하지 않았을까? 왜 미리 상의하지 않았을까? 결혼은 그렇게 전화 한 통으로 통보하는 것인가요? 하지만 그런 마음을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축하한다. 6개월이면 준비할 시간은 충분하겠구나. 응, 예식장이랑 다 예약했어. 엄마는 그냥 그날 오시기만 하면 돼.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딸은 바쁘다며 곧 전화를 끊었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에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신부 예단이나 이불, 살림살이를 준비해주고 싶었지만 제 형편으로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10년 넘게 모아둔 돈이 있었습니다. 딸의 대학 등록금을 내고 월세를 보내주고 그 외에도 조금씩 모은 돈이었습니다. 통장을 정리해보니 2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제가 땀 흘려 모은 전부였습니다. 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결혼식 사흘 전 딸을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잠깐 만나자고 해서 나갔는데 딸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결혼 준비로 바쁜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모은 2천만 원을 봉투에 담아 건넸습니다.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구나. 필요한데 쓰렴. 딸은 봉투를 받아들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이거 너무 많은데. 엄마 생활은 어떻게 하려고? 괜찮아. 엄마는 일하면서 살 수 있어. 내가 필요할 때 쓰렴. 딸은 고맙다고 했지만 표정이 밝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결혼식 때 한복 입으실 거죠? 시어머니가 한복집 소개해 주셨는데 거기서 빌려 입으세요. 주소 보내드릴게요. 응, 알았어. 고마워. 사실 저는 제가 가진 한복 중에 제일 괜찮은 것을 입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엄마 옷은 안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시댁에서 정해준 곳에서 빌려 입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딸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한복집에서 빌린 한복을 입었습니다. 처음 입어보는 고급 한복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설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나아 보였습니다. 강남에 있는 호텔 예식장으로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예식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화려함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높은 천장,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예식이 시작되고 저는 신부 어머니 자리에 앉았습니다. 신랑 측 부모님과 나란히 앉았는데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신랑 어머니는 품위 있는 한복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계셨습니다.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딸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온전히 기쁨의 눈물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쁨 속에 섞여 있던 외로움과 제가 이 자리에 겨우 허락받아 앉아 있다는 느낌을 그날 저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내가 초대받았지만 환영받지 못한다고 느끼신 자리가 있으셨나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품격이다. 하지만 그날 저는 품격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한 달쯤 지났을 때 딸의 신혼집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강남의 새 아파트였습니다. 30평이 넘는 넓은 집이었고 모든 것이 새 것이었습니다. 시댁에서 아파트를 매매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모아준 2천만 원은 아마도 가전제품이나 작은 살림살이를 사는 데 쓰였을 것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새집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새 가구, 새 가전제품, 새 커튼, 벽지에서 나는 그 냄새는 딸의 새로운 출발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엄마, 들어와요. 딸의 목소리에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거실에는 큰 소파와 텔레비전이 있었고 베란다 쪽 창문으로는 햇살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고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차 한 잔 드릴게요. 딸이 주방으로 가서 차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들, 장식장에 놓인 소품들, 모든 것이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 제가 준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요. 결혼할 때 제가 준 2천만 원으로 무엇을 샀는지 알 수 없었고 제 흔적은 이 집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 것으로 시댁에서 마련해 준 것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딸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커피잔도 고급스러웠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잔을 들었습니다. 혹시 떨어뜨리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엄마, 오실 때 미리 연락 좀 하세요. 갑자기 오시면 집 정리도 안 되어 있고 남편이랑 약속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 그래, 미안하다. 다음부턴 미리 연락할게. 대화는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딸은 곧 나갈 약속이 있다며 시계를 자주 쳐다봤습니다. 저는 차를 다 마시지도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래, 바쁘구나. 엄마는 갈게.
다음에 또 올게. 네, 다음엔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현관까지 나오며 딸이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약속 없이 오지 마세요라는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의 집에는 제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을요.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딸의 삶 속에서도 제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 것들로 가득 찬 그 집에서 저는 낡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딸의 집을 방문할 때는 항상 미리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딸이 괜찮다고 할 때만 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허락을 받아서 가는 것이 제게는 점점 더 힘든 일이 되어 갔습니다. 마치 손님처럼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 엄마인 제게는 너무 낯선 일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저는 딸에게 손님이 된 걸까요? 여러분께서는 자식이 만든 규칙에 맞추시느라 스스로를 줄여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규칙들이 하나씩 늘어날 때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경계 설정이라고 부릅니다.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신만의 경계를 만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경계가 지나치게 높아질 때 부모는 배제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저는 그때 그것을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마음 한편이 계속 아팠습니다. 딸의 결혼 생활이 안정되어 갈 무렵 저는 여전히 가끔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 주었습니다. 신혼집 방문이 허락될 때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갔습니다. 빈손으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엄마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가져간 것들이 하나씩 조심스럽게 밀려나기 시작한 건 고마운데 우리 김치는 백화점에서 사 먹어요. 과일은 유기농으로 따로 주문해요. 말은 늘 부드러웠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엄마의 손길은 이제 필요하지 않다. 저는 알았습니다. 음식이 거절당한 게 아니라 제 자리가 정리되고 있다는 걸요. 어느 날은 제가 가져간 반찬통이 씻기지도 않은 채 현관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딸의 카톡은 짧았습니다. 엄마, 다음부턴 배달로 보내요. 집에 가져오는 건 좀. 그날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봤습니다. 낡은 점퍼, 낡은 봉투를 든 손, 그리고 고개 숙인 제 얼굴.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남의 기준에 맞추느라 내 존엄을 먼저 내려놓고 있었구나. 여러분께서는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려다가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순간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비교는 기쁨을 훔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제 정성을 백화점 상품과 비교당하며 제 존재의 가치까지 비교당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6장. 입던 미역국은 현관에 놓이고 문은 닫혔습니다. 딸의 임신 소식을 들은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할머니가 된다는 기쁨도 잠시, 딸은 입덧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전화로 들리는 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봐주신다고 했지만 친정 엄마인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입덧할 때는 따뜻한 국물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소고기를 넣어 정성껏 끓였습니다. 그리고 과일도 몇 가지 샀습니다. 임신부에게 좋다는 것들로 골랐습니다. 딸의 집으로 가는 길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미리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임신한 딸이 걱정되는 것이 잘못인가요? 엄마가 미역국을 끓여가는 것이 이상한 일인가요? 하지만 딸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은 집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후에 딸이 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입덧이 심한 게 보였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와요? 연락도 없이.
딸의 목소리는 피곤했습니다. 저는 얼른 들고 온 미역국과 과일을 내밀었습니다. 입덧 심하다며. 미역국 끓여왔어. 과일도 좀 가져왔고. 딸이 잠깐 망설이더니 문을 조금 더 열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집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고마운데.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냥 여기 두고 가요. 내가 나중에 먹을게. 그래. 그럼 들어가서 좀 쉬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엄마도 일 있으시잖아요. 다음에 연락할게요. 딸은 미역국과 과일을 받아들고 현관 안쪽에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엄마, 조심히 가요. 하고는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다시 닫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로 가는 동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임신한 딸이 걱정되어 왔는데 문 앞에 물건만 두고 가야 하는 이 상황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혼자 앉아 있는데 문득 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바뀐 것을 봤습니다. 예쁘게 차려진 식탁에서 시댁 식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성껏 차려주신 음식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 어디에도 제가 끓인 미역국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미역국 냄새가 집안에 남아 있는데 제 자리는 어디에도 없다는 느낌만 남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대로 혼자 삼키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혼자 견디기에는 너무 아팠으니까요. 여러분께서는 내 마음을 다 쏟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 순간이 있으셨나요? 그리고 그때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고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고 느끼고 싶어 한다고요. 하지만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사람은 점점 자신을 지우게 됩니다. 저는 그때 제 자신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동네 공원 벤치에서 친구 셋을 만났습니다. 연희, 미정, 경자. 제 인생의 바닥을 함께 지나온 사람들입니다.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딸에게 거절당한 이야기, 생일 파티에 초대받지 못한 일, 그리고 그날 복도에서 들은 한마디까지 저는 다 말해버렸습니다. 엄마, 여기서 이런 거 좀 창피해요. 말을 하는 동안에도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친구들은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연희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미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그건 언니 잘못이 아니야. 딸이 선을 넘은 거야. 맞아. 아무리 시댁 눈치를 본다 해도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지. 경자도 거들었습니다.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계속 제 탓을 했습니다. 제가 모자라서, 제가 형편이 안 되어서, 제가 촌스러워서 딸이 저를 멀리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제 편이었습니다. 그들은 딸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편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언니, 당분간 먼저 연락만 멈춰봐. 내가 먼저 움직이는 걸 멈추면 딸도 자기 걸음을 보게 될 거야. 연희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딸이 먼저 연락할 기회를 줘봐. 그래야 딸도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관계를 다시 보게 될 거야. 미정이 덧붙였습니다. 경자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언니의 존엄을 먼저 지켜. 딸을 사랑하는 건 맞지만 언니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해. 딸한테 무시당하면서까지 매달릴 필요 없어. 그날 친구들과 헤어지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당분간 딸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요.
처음에는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날씨가 맑았습니다. 오랜만에 하늘이 이렇게 파랗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가슴은 아팠지만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께 곁에는 내 편에서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해줄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이 여러분에게 어떤 힘이 되어 주었나요? 사람은 힘든 일을 혼자 견딘다고 믿을수록 더 무너진다고들 하죠. 그날 저는 친구들의 말 한마디 덕분에 제 편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딸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저절로 딸의 전화번호로 가려고 했습니다. 잘 지내니? 밥은 먹었니? 그런 짧은 문자라도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친구들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내 존엄을 먼저 지켜라. 그 말을 되뇌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딸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딸이 제 연락을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는데 딸도 연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딸에게 저는 이미 선택사항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딸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섭섭하고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감정도 무뎌졌습니다. 대신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무시당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분노 뒤에는 슬픔이 왔고 슬픔 뒤에는 체념이 왔습니다. 그리고 체념 뒤에는 조용한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겠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딸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다른 일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청소 일을 마치고 오후에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오랜만에 읽는 책이었습니다. 딸을 키우느라 일하느라 잊고 살았던 여유였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습니다. 노래교실, 그림 그리기, 요가 수업까지 들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고 새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나이 또래의 사람들이 많았고 모두들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고 있었습니다. 6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딸에게서 단 한 통의 전화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임신한 딸이 엄마에게 6달 동안 연락 한 번 안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다림을 내려놓았습니다. 딸이 연락하지 않는 것은 딸의 선택이었고, 저는 그 선택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대신 제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통장을 미래가 아니라 존엄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치면 한 달에 6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청소일로 버는 70만 원을 합치면 월 130만 원 정도였습니다. 생활비로 80만 원을 쓰고 나머지 50만 원은 저축했습니다. 딸에게 의지하지 않고 혼자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얼굴이 밝아진 것이 보였습니다. 친구들도 요즘 표정이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를 위해 살기 시작했거든. 그 과정에서 가장 큰 깨달음은 이것이었습니다. 외로움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였습니다. 저는 딸과의 관계에서 계속 존중받지 못했고 그것이 저를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차라리 혼자 있는 것이 나았습니다. 물론 여전히 딸이 보고 싶었습니다. 손주도 태어났을 텐데 그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연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키기로 한 약속이었습니다. 저 자신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관계에서 기다림을 내려놓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때 어떤 변화가 찾아왔나요?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상호 존중에서 시작된다고요. 한쪽이 계속 낮아지고 한쪽이 계속 높아지는 관계는 결국 무너진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 그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딸을 사랑하되 제 존엄을 먼저 지키는 법을요. 어느 날 저녁 혼자 앉아 차를 마시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존엄 있는 부모란 무엇일까? 그리고 답을 찾았습니다. 존엄 있는 부모란 자식을 사랑하되 굴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식이 부르면 가되 무시받는 자리에는 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하되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다리되 기다림이 사랑의 증명이라고 착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부모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저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딸을 사랑하는 것만큼 저 자신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요. 1년 반이 지난 지금 저는 여전히 딸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딸이 연락을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손주는 벌써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 얼굴을 보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큽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제 행복의 조건이 아닙니다. 딸이 연락을 하든 안 하든 저는 제 삶을 살 것입니다. 존엄을 지키며 저를 사랑하며 제가 선택한 삶을 살 것입니다. 친구들과 아침 산책을 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복지관에서 새로운 취미를 배우며 제 하루를 채워갈 것입니다. 가끔 복도 그날을 떠올립니다. 딸의 집 앞에서 창피해요라는 말을 들었던 그날을요. 그날은 제게 무너짐의 날이 아니라 깨어남의 날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제 존엄이 무엇인지 배우기 시작했으니까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자식 기억 속에 어떤 부모로 남고 싶으신가요? 늘 기다리던 사람으로 남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자신을 지키던 사람으로 남고 싶으신가요? 사랑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나를 무너뜨리는 사랑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를 세우고 상대도 세우는 것입니다. 서로의 존엄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새로운 시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께서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어도 부모의 존엄은 조건적이어야 한다는 것을요. 존중받지 못하는 자리에서는 물러서야 한다는 것을요. 그것이 나를 지키는 길이고 결국 관계를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는 것을요. 혹시 딸이 언젠가 저를 찾아온다면 저는 반갑게 맞아줄 것입니다. 하지만 예전의 제가 아닌 존엄을 지킨 제 모습으로 맞아줄 것입니다. 무조건 낮아지는 엄마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관계를 제안하는 엄마로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사랑할 수 없다고요. 저는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먼저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의 존엄을 지켜야 다른 사람의 존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모의 사랑은 위대하지만 부모의 존엄은 더 소중합니다. 사랑하되 굴종하지 마세요. 기다리되 존엄을 잃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일이고 결국 자식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뒤늦게 배운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주식으로 2억을 잃었습니다. 퇴직금 3억이 단 몇 달 만에 1억으로 녹아내리던 그 잔인한 봄.
저는 매일 밤 아내 몰래 베란다에서 담배 연기 속에 절망을 패턴했습니다. 28년 유통 현장 경력. 현장에서 유통의 귀신이라 불리던 사람이 정작 주식시장에선 가장 기본적인 걸 잊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는 것만 해야 한다는 것. 이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제자리를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30년 현장 속에도 같은 답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올해로 60을 바라보는 김현수입니다. 종목명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30살에 처음 마트 진열대 앞에 섰을 때부터 58배 퇴직 인사를 드릴 때까지 꼬박 28배를 유통 현장에서 보냈습니다. 바이어로 시작해서 물류팀장, 그리고 마지막엔 MD 총괄부장. 직함은 바뀌었지만 제가 가장 좋아했던 건 언제나 현장이었어요. 매대 앞에 서서 어떤 상품이 팔리고 어떤 상품이 외면받는지를 몸으로 익히는 것. 그게 제 일이었고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저한테 붙여준 별명이 있었어요. 유통의 귀신. 우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별명이 정말 좋았습니다. 어떤 신상품이 나오면 진열 위치만 봐도 이거 3개월 안에 접는다를 알았고, 반대로 구석에 놓인 PB 상품 하나가 조용히 잘 팔리고 있으면 이 제조사 올해 실적 꽤 나오겠는데 하고 메모를 해뒀죠. 실제로 맞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굳어버렸어요. 나는 시장을 읽는 사람이다. 사실 주식이 완전히 낯선 건 아니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부터 조금씩은 해왔거든요. 처음엔 2000년대 초반이었으니까 벌써 20년도 더 됐네요. 그때는 그냥 동료들 따라서 뭔가 재테크는 해야 한다는 분위기에 떠밀려서 월급에서 50만원, 100만원씩 떼어 유통 관련 종목 몇 개를 사봤어요. 처음엔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PER이 뭔지, 영업이익률이 뭔지도 잘 몰랐어요. 그냥 내가 아는 회사, 내가 매대에서 매일 보는 브랜드, 그 회사 주식을 샀습니다. 신기하게도 그게 꽤 맞아 들어갔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담당하던 구역에 A식품 회사 제품이 들어왔는데 처음엔 구색 맞추기용으로 한 칸 배정받은 신제품이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 제품만 자꾸 빠지는 거예요. 재고 요청이 들어오고 옆 지점에서도 달라고 하고. 저는 그날 퇴근길에 그 회사 주식을 100만원어치 샀습니다. 석 달 뒤에 그 회사 분기 실적이 크게 올랐고 주가가 한 달 사이에 30% 넘게 올랐어요. 그때 제가 느낀 감각. 아, 내가 현장에서 보는 게 곧 숫자로 연결되는구나. 그 경험이 제 마음 어딘가에 깊이 박혔습니다. 물론 잃은 적도 있었어요. 괜찮은 종목 산다고 샀는데 회사 사정이 바뀌어서 손해보기도 하고 장이 갑자기 꺾이면서 손절을 못하고 오래 묶여있던 적도 있었고요. 그래도 회사를 다니는 동안은 월급이 들어오니까 잃어도 크게 흔들리진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잃으면 이건 공부값이다 하고 접고, 또 어느 정도 벌면 역시 내 눈이 맞았다고 뿌듯해하고, 그렇게 20년 가까이 주식을 취미처럼 부업처럼 해온 거죠. 규모는 크지 않았습니다. 많아야 300, 400만 원 수준에서 왔다 갔다 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자리를 잡았어요. 나는 주식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다. 특히 유통이나 소비재는 내가 발로 뛰며 익힌 분야다. 그 자신감이 문제였습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면 퇴직하던 날은 5월이었습니다. 후배들이 준비한 작은 케이크에 초를 끄고 28년치 짐이 든 박스를 들고 주차장으로 내려오는데 이상하게 다리에 힘이 없더라고요. 해방이다 싶으면서도 뭔가 중요한 걸 두고 나온 것 같은 느낌. 집에 오자마자 아내가 미역국을 끓여줬어요. 수고했어요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 뻔했습니다. 남자가 이런다고 하면 웃으시려나? 근데 진짜로 그랬어요. 그 후 한 달은 그냥 쉬었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오후엔 동네 산책하고 저녁엔 뉴스 보고 평생 꿈꾸던 여유인데 2달이 지나자 슬슬 손이 간질간질해지더군요. 뭔가를 해야 한다는 조급함. 아직 내가 쓸모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월급이 끊긴 불안감. 지금 생각하면 그게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무렵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다들 반갑다며 술잔을 기울이는데
옆자리에 앉은 박 사장이 슬쩍 핸드폰을 내밀더라고요. 증권 앱 화면이었습니다. 야, 나 작년에 이거 하나로 4천 벌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처음엔 그냥 웃어 넘겼어요. 운 좋았겠지 하고. 근데 집에 오는 차 안에서 자꾸 그 화면이 떠오르는 겁니다. 4천만 원. 제가 꼬박 1년 넘게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었거든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저는 혼자 계산을 해봤습니다. 퇴직금 2억, 아껴둔 예금 1억, 합쳐서 3억. 회사 다닐 때는 이 돈을 한꺼번에 굴려볼 엄두를 못 냈어요. 월급이 있으니까 굳이 무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월급이 없었습니다. 이 3억이 앞으로 제 노후를 버텨줄 전부였어요.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28년 동안 시장을 읽어온 사람이다. 어떤 회사가 진짜 알짜인지, 소비자 지갑이 어디서 열리는지, 현장에서 제가 박사였는데, 거기다 20년 가까이 주식도 해왔잖아요. 완전한 초보도 아니었습니다. 그 자신감이 그날 밤 저를 증권사 앱 앞으로 데려갔어요. 손가락을 올리기 직전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설레임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냥 들여다보기만 했습니다. 3억이라는 돈이 숫자로 찍혀있는 화면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굴릴까 하고 이것저것 들여다봤어요. 회사 다닐 때는 많아야 400만 원 수준으로 했으니까 3억은 저한테도 꽤 다른 무게였거든요. 처음엔 신중하게 가자고 다짐했습니다. 내가 잘 아는 종목부터 소규모로 시작하자고. 그래서 첫 번째로 산 건 제가 28년 동안 현장에서 매일 상대하던 대형 유통사 주식이었습니다. 누구나 아는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회사였어요. 저는 그 회사 납품 구조를 속속들이 알고 있었고 최근 들어 PB 상품 라인업이 눈에 띄게 강화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프라인 유통이 죽었다는 말이 많았지만 저는 현장에서 봐온 사람으로서 생각이 달랐어요. 이 회사 아직 체력 있다. 3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2달 뒤 주가가 18% 올랐습니다. 540만 원 수익.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저한테는 그게 단순한 수익이 아니었습니다. 역시 내 눈이 맞았다는 확인이었어요. 28년 현장 경력이 주식시장에서도 통한다는 증거. 나는 그냥 운으로 번 게 아니라 실력으로 번 거라는 확신. 그날 저녁 아내한테 슬쩍 말했어요. 나 주식으로 500 넘게 벌었어. 아내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진짜요? 어떻게요? 하고 물었고 저는 어깨를 으쓱하면서 말했죠. 현장 경험이 있으니까. 그 한마디가 얼마나 우쭐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리지만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첫 성공 이후로 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유통 관련 종목 위주로만 보겠다고 했는데 수익이 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시야가 넓어지더라고요. 증권 앱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길어졌고 관련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기 시작했고 주식 카페에도 가입했습니다. 처음엔 정보를 수집하려는 목적이었어요. 공부하는 느낌이었죠. 근데 거기서 보이는 것들이 제가 알던 세계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이오 신약 임상 결과 루머, 2차 전지 관련 정부 정책 선반영 종목, 어느 외국인 기관이 담고 있다는 소문, 숫자들이 엄청났어요. 단기간에 2배, 3배, 어떤 글에는 한 달 만에 1억을 벌었다는 후기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글들을 처음엔 반신반의하며 읽었어요. 설마 저게 진짜겠어 하면서. 근데 자꾸 보다 보면 이상하게 흔들리거든요. 특히 첫 투자에서 성공한 직후라 자신감이 차 있을 때는 더. 나는 시장 보는 눈이 있으니까 저 정보들 중에서 진짜를 걸러낼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한 순간이 지금 돌아보면 제가 기울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퇴직 전부터 알고 지내던 후배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유통 쪽 일을 같이 했던 친구인데 퇴직하고 나서 본인도 전업 투자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만나서 밥을 먹는데 그 친구가 목소리를 낮추면서 말하더라고요. 형, 나 요즘 바이오 쪽 보고 있는데 임상 3상 결과 다음 달에 나오는 거 거의 확실한데 결과 좋으면 최소 2배는 간다고. 저는 처음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그런 거 잘 몰라.
유통이나 소비재 위주로 한다고. 그 친구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형은 겁이 너무 많아. 알고 들어가는 거잖아, 이건. 알고 들어간다. 그 말이 묘하게 걸렸습니다. 내가 유통 주식을 샀을 때도 알고 들어간 거였으니까. 그럼 이것도 아는 사람한테서 정보를 듣고 들어가는 거라면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 종목을 검색해 봤습니다. 차트를 보니 최근 한 달 사이에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고 커뮤니티에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오래 고민했습니다. 유통 종목으로 벌어둔 540만 원이 있었어요. 그 돈으로만 해보자. 이뤄도 본전이니까. 그게 제 첫 번째 합리화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그 바이오 종목을 매수했습니다. 540만 원어치. 그리고 그 선택이 제가 내리막을 걷기 시작한 첫 번째 계단이었다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임상 결과는 한 달 뒤가 아니었습니다. 2달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고 그 사이에 주가는 조금씩 흘러내렸어요. 처음엔 곧 나오겠지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석 달이 지났을 때 그 후배한테 연락을 했어요. 야, 그거 임상 결과 언제 나온대? 잠깐 침묵이 흐르더니 후배가 말했습니다. 형, 나도 그거 손절했어. 미안. 저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손실은 130만 원이었습니다. 그 자체가 치명적인 건 아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손실이 저한테 이상한 감정을 남겼다는 거예요. 억울함이었습니다. 내 실력이 없었던 게 아니야. 정보가 잘못됐던 거지. 제대로 된 정보만 있었으면 나도 됐을 텐데. 그 억울함이 다음번엔 더 큰 돈을 들고 더 자극적인 정보를 찾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손실이 상처가 아니라 불씨가 되어버린 순간. 사람이 판단력을 잃는 건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질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조금씩 합리화하면서 스스로 문을 열어줄 때예요. 저는 그걸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억울함이라는 감정은 참 무서운 겁니다. 130만 원을 잃었을 때 저는 손실을 손실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억울하게 당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손실로 받아들이면 내가 뭘 잘못했나를 돌아보게 되는데 억울함으로 받아들이면 다음엔 제대로 된 정보로 만회해야지가 되거든요. 저는 후자였습니다. 그때부터 주식 카페에서 보내는 시간이 확 늘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앱부터 열었고 오후엔 유튜브 종목 분석 영상을 2~3개씩 봤습니다. 처음엔 공부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공부가 아니었어요. 더 자극적인 정보를 찾아다니는 거였습니다. 그 무렵 2차전지 테마가 시장을 달구고 있었습니다. 관련 종목들이 하루에 10%, 20%씩 오르는 걸 보면서 저도 모르게 손이 근질거리기 시작했어요. 카페에는 매일같이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종목 다음 주 상한가 확실, 기관이 몰래 담고 있는 종목 공개. 지금 보면 전형적인 낚시성 글인데 그때는 그게 잘 안 보였어요. 첫 번째 바이오 종목 손실을 만회하고 싶은 마음, 시장이 오르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조급함. 그 두 가지가 섞이면서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결국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 하나에 2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이건 내가 직접 공부하고 들어가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대로 된 공부가 아니었어요. 유튜브 영상 몇 개 보고 카페 글 몇 개 읽고 차트가 올라가는 모양이 예뻐 보여서 산 겁니다. 처음 일주일은 괜찮았습니다. 2천만 원이 2,200만 원이 됐어요. 역시 맞았네 하는 생각이 들면서 또 그 나쁜 자신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1천만 원을 더 넣었어요. 총 3천만 원. 그런데 딱 거기서부터였습니다. 주가가 흔들리기 시작한 게 어느 날 갑자기 외국인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하루 만에 8%가 빠졌어요. 3천만 원이 하루 만에 2,700만 원이 된 겁니다. 저는 그날 저녁 내내 차트만 들여다봤습니다. 내일 다시 오르겠지. 일시적인 조정이야. 근데 다음 날도 빠졌고 그 다음 날도 빠졌습니다. 그때 팔았어야 했어요. 지금은 압니다. 근데 그때는 팔 수가 없었어요. 팔면 손실이 확정되는 것 같아서, 아직 오를 수 있다는 희망이 남아있어서, 그리고 솔직히 아내한테 말하기가 무서워서 그게 물타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주가가 더 빠지자 저는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단가를 낮추면 조금만 올라도 본전이 된다는 계산. 1천만 원을 더 넣었습니다. 총 4천만 원. 근데 주가는 더 빠졌어요. 또 물을 탔습니다. 또 빠졌습니다. 이게 반복됐어요. 나중에는 제가 왜 이 종목을 샀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났습니다. 그냥 본전만 오면 팔겠다는 생각 하나로 버티고 있었어요. 그 상태로 2달이 흘렀습니다. 2차 전지 종목에서 피가 나는 동안 저는 또 다른 종목에도 손을 댔습니다. 바이오, 방산, 반도체 장비. 제가 전혀 모르는 분야들이었어요. 이건 국책 사업이라 무조건 오른다. 이 회사 다음 분기 실적 대박 난다는 내부 정보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 말들을 믿었나 싶은데 그때는 귀가 얇아져 있었습니다. 잃은 돈을 빨리 만회하고 싶은 마음이 클수록 더 자극적인 말에 더 쉽게 흔들렸어요. 그렇게 종목이 늘어났고 계좌는 점점 복잡해졌고 어디서 얼마가 나고 있는지조차 파악이 안 됐습니다. 3월이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아내가 마트 갈 때 쓴다고 체크카드를 달라고 했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지갑을 건넸는데 아내가 ATM에서 잔액을 확인하고 돌아오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예금 통장 요즘 안 써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계좌 전체를 정리해봤습니다. 퇴직금 2억, 예금 1억, 합쳐서 3억으로 시작했는데 잔액이 1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2억 가까이가 사라진 거예요. 화면을 보면서 한동안 아무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멍하다는 표현도 맞지 않았어요. 그냥 텅 빈 느낌. 28년 동안 새벽같이 일어나서 현장 뛰고 주말에도 매대 점검하러 나갔던 그 시간들이 숫자 하나로 날아간 것 같은 느낌. 창문 밖에 봄이 한창이었습니다. 벚꽃이 피고 있었어요. 근데 그 봄이 저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냥 잔인하게 밝기만 했어요. 저는 그날 밤 베란다에 나가서 오랫동안 혼자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자는지 확인하고 소리 없이 담배 한 대를 피웠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피우는 담배였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이중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 저녁엔 아내 눈치를 보며 조용히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척, 밤엔 아내가 잠들면 베란다로 나가는 생활. 담배는 그날 이후로 매일 피웠습니다. 아내한테 들킬까봐 환기팬을 틀어놓고 연기가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몸을 바깥쪽으로 기울이면서 지금 생각하면 웃기죠. 2억을 날린 사람이 담배 연기 숨기겠다고 그러고 있었으니. 근데 그때는 그게 전부였어요. 아내한테 들키지 않는 것. 그것 하나가 하루하루의 목표였습니다. 계좌는 그 후로도 계속 빠졌습니다. 1억 1천이 1억으로, 1억이 9천으로. 저는 그 와중에도 손을 놓지 못했어요. 팔면 끝이라는 생각. 아직 기회가 있다는 생각. 지금 팔면 그게 진짜 실패를 인정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버텼습니다. 버티는 게 용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버티는 동안 제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말수가 줄었어요. 아내가 말을 걸면 짧게 대답하고 식사 중에도 핸드폰에서 눈을 못 뗐고 주말에 같이 나가자고 해도 핑계를 댔습니다. 아내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을 거예요. 근데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려줬어요. 그 기다림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차라리 뭐라고 해주면 덜 미안할 텐데.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또 베란다에 나와 있었고 담배 연기를 내뿜으면서 캄캄한 하늘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등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내였어요. 얇은 카디건을 걸치고 베란다로 나오더니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섰습니다. 저는 담배를 얼른 난간 너머로 버렸어요.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 봤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통장 정리하다가 며칠 전에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변명을 해야 하나, 사과를 해야 하나, 근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얼마나 됐어요? 3달 됐어. 많이 잃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숫자를 말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2억 가까이. 아내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뭐라도 해줬으면 싶었습니다. 화를 내든 울든 한숨을 쉬든. 근데 아내는 그냥 서 있었어요.
어두운 하늘을 같이 보면서 한참 뒤에 아내가 말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그만 울어버렸습니다. 어른이 되고 나서 그렇게 운 게 처음이었어요. 소리도 없이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28년 동안 쌓아온 자존심이 그 짧은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졌어요. 아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잡고 있었어요. 저는 그 손이 너무 따뜻해서 더 많이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아내가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 물건 보는 눈 하나는 확실하잖아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트 가면 항상 당신이 고른 거 제일 맛있더라고. 이 회사 잘 될 것 같다고 했던 것도 맞았잖아요. 기억해요? 몇 년 전에 그 과자 회사. 기억났습니다. 회사 다닐 때 현장에서 보고 사뒀던 종목. 나중에 실제로 실적이 좋게 나왔던 그 회사. 그거 당신 실력이었잖아요. 그게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내가 계속 말했어요. 남의 말 따라간 게 문제였던 거지 당신이 틀린 게 아니에요. 다시 당신답게 해봐요. 당신답게.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저는 계속 남들처럼 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바이오를 아는 사람처럼, 2차 전지를 아는 사람처럼, 빠르게 버는 사람처럼.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매대를 읽는 사람이었어요. 소비자의 손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는 사람. 그게 저였는데 그날 밤 이후로 뭔가가 달라졌습니다. 당장 상황이 나아진 건 아니었어요. 계좌는 여전히 바닥이었고 잃은 돈이 돌아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그게 생겼어요. 사람이 버틸 수 있는 건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옆에 누가 있어서라는 걸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제대로 느꼈습니다. 아내가 먼저 들어가면서 말했어요. 들어와요. 밤바람 차요. 저는 베란다 난간을 한번 잡았다가 놓고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 불빛이 따뜻했어요. 그게 다시 시작하는 밤이었습니다. 다시 시작한다고 해서 뭔가 극적으로 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영화처럼 다음날 아침에 눈이 번쩍 뜨이고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가 끓여준 된장찌개를 먹고 설거지를 같이 하고 아내가 마트 가자고 해서 따라 나섰습니다. 별거 없는 아침이었어요. 근데 마트 입구를 들어서는 순간 이상하게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투자자의 눈이 아니라 현장 사람의 눈으로 매대를 보는 게. 아내는 카트를 끌고 식품 코너로 갔는데 저는 자꾸 다른 데 눈이 갔습니다. 과자 코너 앞에서 발이 멈췄어요. 진열 구조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구색 맞추기용으로 한 칸 차지하던 PB 과자가 이제는 2칸, 3칸으로 늘어나 있었어요. 그 옆에 있던 대형 브랜드 제품은 오히려 한 칸이 줄어 있었고 저는 그 앞에 서서 한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유통 현장에서 진열 공간은 그냥 공간이 아닙니다. 매대 한 칸 한 칸이 다 돈이에요. 팔리지 않는 제품은 절대 공간을 늘려주지 않습니다. 이 PB 과자가 칸이 늘었다는 건 그만큼 팔린다는 뜻이었어요. 이 제조사 어디지? 저도 모르게 봉지를 뒤집어서 제조원을 확인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랜만에 노트를 폈습니다. 회사 다닐 때 쓰던 현장 메모 노트랑 비슷한 거예요. 관찰한 내용을 적고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를 추론하고 확인할 것들을 정리하는 방식. 마트에서 본 PB 과자 제조사를 검색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였어요. 최근 분기 실적을 찾아봤는데 매출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대형 유통사 납품 비중이 늘었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주가는 아직 크게 움직이지 않은 상태였어요. 시장에서 아직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그 회사를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더 지켜보기로 했어요. 예전에 저였으면 그냥 바로 샀을 텐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고 그 다음에 결정하자. 그 후로 한 달 동안 저는 마트를 5번 더 갔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좋아했어요. 남편이 장 보는 걸 도와주니까. 근데 제가 매대 앞에서 너무 오래 서 있으니까. 나중엔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당신 장 보러 온 거예요? 조사하러 온 거예요? 저도 웃었습니다. 둘 다. 5번을 가는 동안 그 PB 과자 코너는 계속 채워져 있었어요. 한 번도 재고가 넉넉히 쌓인 걸 못 봤습니다. 항상 빠듯하게 차 있거나 한두 개씩 빠져 있는 상태.
그게 확인이었어요. 저는 그달 말에 그 회사 주식을 500만 원어치 샀습니다. 조심스럽게, 작게. 2달 뒤 그 회사 분기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 대형 유통사 납품 계약 확대. 주가가 발표 다음 날 하루에 11% 올랐어요. 500만 원이 580만 원이 됐습니다. 80만 원. 숫자만 보면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 80만 원이 2억짜리 손실보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왜냐면 이건 남의 말을 들어서 번 게 아니었으니까요. 카페 글을 믿어서도 유튜브 정보를 따라서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직접 매대 앞에 서서 보고, 제가 직접 봉지를 뒤집어 확인하고, 제가 직접 한 달을 지켜보고 내린 판단이었어요. 그게 달랐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한테 말했어요. 나 오늘 주식 팔았어. 80만 원 벌었어. 아내가 잠깐 멈추더니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마트에서 봤어. 그 과자 있잖아, 우리가 자주 사는 거. 그게 자꾸 품절이길래. 아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그거 나도 몇 번 못 샀는데. 맨날 없어서.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아내도 모르는 사이에 제 리서치를 도와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 경험이 저한테 중요한 걸 가르쳐 줬습니다. 정보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었어요. 카페도 유튜브도 내부자 루머도 필요 없었습니다. 제가 28년 동안 걸어다닌 그 현장. 매대 앞에서 발을 멈추고 눈을 뜨면 거기에 다 있었어요. 저는 그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퇴직하고 나서 왜 잊어버렸을까요? 아마 돈이 급해지면 사람이 멀리 있는 것만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 내가 잘 아는 것은 너무 단순해 보여서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답은 거기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잘 아는 곳에. 그날 이후로 저는 마트 가는 날을 따로 정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내와 함께. 아내는 장을 보고 저는 매대를 읽고 노트에는 조금씩 메모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이 음료 코너 확장됨, 제조사 확인 필요, 이 브랜드 진열 위치 1층으로 올라옴, 유통사 계약 변경 가능성, 냉동식품 PB 비중 늘어남, 관련 OEM 업체 찾아볼 것, 회사 다닐 때 현장 보고서 쓰던 것처럼. 그게 제 리서치 센터였습니다. 화려한 것도 비싼 것도 아닌 그냥 매주 가는 동네 마트. 거기서 저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마트에서 얻은 첫 수익이 저한테 자신감을 줬습니다. 근데 저는 그 자신감을 조심했어요. 첫 수익 났을 때도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그 자신감이 저를 바이오로, 2차 전지로, 방산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자신감이 생겼을 때 제어 장치가 없으면 위험하다는 걸 저는 몸으로 배운 거였어요. 그래서 이번엔 다르게 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아내가 잠든 뒤에 저는 식탁에 앉아서 A4 용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회사 다닐 때 버릇이에요. 중요한 결정을 앞두면 일단 써봤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걸 글로 옮기면 생각이 정리되고 빠진 게 보이거든요. 저는 그날 밤 제 투자 원칙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거창하게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다음에 또 흔들리면 이걸 읽자는 마음으로. 첫 번째로 쓴 건 투자 영역이었습니다. 유통, 소비재, 식품. 딱 이 세 가지만. 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분야. 매대를 보고 소비자 반응을 보고 물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분야. 그 외에는 건드리지 않는다. 바이오는 임상 결과를 제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2차 전지는 기술 스펙을 제가 검증할 수 없어요. 반도체 장비는 업계 사이클을 제가 모릅니다. 모르는 건 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었어요. 두 번째는 비중이었습니다.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한 종목의 전체 자산의 20% 이상은 넣지 않는다. 예전에 제가 왜 크게 잃었냐면 확신이 생기면 몰빵에 가깝게 넣었거든요. 2차 전지 종목 하나에 한꺼번에 수천만 원씩 들어간 게 문제였습니다. 분산하면 수익도 줄지만 한 종목이 망해도 버틸 수 있어요. 투자는 버티는 게 절반입니다. 그걸 깨달았을 때 비중 원칙이 생겼어요. 세 번째는 손절이었습니다. 매수한 종목이 15% 이상 빠지면 이유를 불문하고 판다. 이게 제일 쓰기 어려웠어요. 왜냐면 저는 손절을 못해서 크게 잃은 사람이거든요.
15%가 빠졌을 때 팔았으면 됐는데 곧 오르겠지, 여기서 팔면 손해잖아 하면서 버텼습니다. 그러다 30%, 40%, 50%를 맞은 거예요. 15%에서 파는 건 아픕니다. 근데 50%에서 파는 건 그냥 아픈 게 아니에요. 그건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썼어요. 15% 빠지면 무조건 판다. 내 판단이 틀렸다는 신호로 받아들인다. 네 번째는 매수 조건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것만 산다. 카페 글, 유튜브, 지인 정보로는 매수하지 않는다. 이건 제가 무너지기 시작한 지점이었어요. 후배 말 한마디에 바이오를 샀고 카페 글 믿고 2차 전지를 샀습니다. 현장 확인 없이 산 종목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준은 하나였습니다. 내 눈으로 봤는가? 내 발로 확인했는가? 그게 아니면 아무리 좋은 정보도 거르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수익 실현이었어요. 목표 수익률 20%에 도달하면 절반은 판다. 나머지 절반은 추가 상승을 지켜본다. 예전에는 욕심 때문에 팔지 못했습니다. 더 오를 것 같아서 버티다가 다시 내려오면 결국 본전이나 손실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20%에서 절반을 팔면 수익을 확정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되든 손해는 아닌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해지고 판단도 흔들리지 않아요. 다 쓰고 나서 저는 그 종이를 읽어봤습니다. 별거 없었어요. 거창한 이론도 복잡한 공식도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잃은 이유들을 하나씩 적고 다음엔 그러지 말자고 쓴 것들이었어요. 근데 그게 맞는 거였습니다. 투자 원칙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실패했는지를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거기서 원칙이 나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반으로 접어서 증권 앱 옆에 붙여뒀어요.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에 항상 한 번씩 읽으려고. 그 원칙이 처음으로 진짜 시험을 받은 건 만든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였습니다. 예전에 같이 일하던 선배가 연락을 해왔어요.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현수야, 나 요즘 방산주 보고 있는데 국방 예산 늘어나는 거 뉴스에 나왔잖아. 이거 확실해. 같이 들어갈래? 저는 잠깐 머뭇했습니다. 선배였으니까요. 나쁜 뜻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았고 실제로 방산 관련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방산을 모릅니다. 현장에서 확인할 수도 없어요. 마트 매대에서 방산 기업 실적을 읽을 수는 없으니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배, 저는 제가 아는 것만 하기로 했어요. 방산은 제가 판단을 못하겠어서요. 선배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야, 너무 소심하게 굴지 마. 이건 진짜야. 저는 그냥 웃으면서 넘겼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였습니다. 선배가 그 방산주를 샀다는 건 나중에 들었어요. 그리고 그 종목이 어떻게 됐는지도 예상치 못한 악재가 터지면서 한 달 만에 30% 가까이 빠졌다고 했습니다. 선배한테 연락이 왔어요. 현수야, 너 어떻게 알았냐?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몰랐어요. 그냥 제가 모르는 건 안 하기로 했을 뿐이에요. 선배가 한참 웃더니 말했습니다. 그게 답이었네. 그날 전화를 끊고 저는 식탁 위에 붙어있는 그 종이를 봤습니다. 구겨지고 살짝 누래진 A4 용지 한 장. 거창한 것도 대단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 종이가 저한테는 방패였습니다. 흔들리고 싶을 때, 욕심이 올라올 때, 누군가 좋은 정보라며 귀를 잡아당길 때 그 종이를 한번 읽으면 됐어요.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버티는 것. 그게 제가 2번째로 배운 것이었습니다. 투자 원칙을 세우고 나서 달라진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아내와 대화가 늘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한테는 꽤 큰 변화였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창 읽고 있을 때 저는 아내를 피했거든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핸드폰만 들여다봤고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하고 끝냈습니다. 투자가 고독한 싸움이었던 거예요. 혼자 정보를 찾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잃고 혼자 괴로워하고. 근데 마트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맨날 없어서 못 샀는데라고 했던 그 한마디. 아내도 모르는 사이에 제 리서치를 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은 순간부터 저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혼자 하는 투자와 같이 하는 투자는 다르구나. 처음엔 자연스럽게 시작됐어요. 마트를 같이 다니면서 제가 매대를 관찰하는 걸,
아내도 알게 됐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내가 설거지를 하다가 뜬금없이 말했어요. 오늘 마트 갔는데 그 화장품 있잖아요. 저번에 TV에서 봤던 거. 줄이 길더라고요. 계산대 앞에. 저는 하던 걸 멈추고 물었습니다. 어느 브랜드요? 아내가 브랜드 이름을 말해줬어요. 저는 그날 밤 그 회사를 찾아봤습니다. 중소형 화장품 브랜드였는데 최근 들어 홈쇼핑이랑 대형마트 입점이 늘고 있었어요. 수출 비중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고 주가는 아직 크게 움직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일단 메모해뒀어요. 바로 사지 않고 한 달을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아내는 그 브랜드를 3번 더 언급했습니다. 한 번은 친구한테서 선물 받았다고, 한 번은 백화점 팝업 스토어에 줄이 길었다고, 한 번은 조카가 생일 선물로 사달라고 했다고. 저는 그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메모에 추가했어요. 한 달 뒤에 저는 그 회사를 500만 원어치 샀습니다. 2달 뒤 실적 발표가 있었고 매출이 예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주가가 17% 올랐어요. 585만 원. 85만 원 수익. 그날 저녁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그 화장품 회사 있잖아요. 오늘 팔았는데 85만 원 벌었어요. 아내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말했어요. 그거 내가 말해준 거잖아요.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맞아요. 당신 덕분이에요. 아내가 한참 웃더니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럼 나도 파트너예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아서 대답했습니다. 처음부터 파트너였어요. 그 이후로 우리 거실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자연스럽게 오늘 본 것들을 이야기하게 됐어요. 아내는 주부의 눈으로 봤던 것들을 말해줬습니다. 어느 제품이 요즘 품절이 잦은지, 어느 브랜드 매장에 사람이 많아졌는지, 어느 식당 앞에 줄이 늘었는지. 저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메모를 했어요. 그리고 관련 기업을 찾아보고 공시자료를 읽고 재무제표를 확인했습니다. 아내가 소비자의 눈이 되고 제가 투자자의 눈이 되는 구조였어요.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재무제표 읽는 거 배우고 싶어요. 저는 솔직히 좀 놀랐어요. 아내가 그런 말을 할 줄 몰랐거든요. 왜요? 당신이 뭘 보는지 알아야 내가 뭘 관찰해야 하는지 알 것 같아서요. 저는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그 다음 주 토요일 오후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제가 재무제표 보는 법을 설명했어요. 매출액이 뭔지, 영업이익이 뭔지, 부채 비율은 왜 보는 건지. 아내는 중간중간 질문을 했고 저는 그 질문들에 대답하면서 오히려 제가 정리가 됐습니다. 누군가에게 설명하면 내가 더 잘 알게 된다는 게 사실이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우리 거실 식탁 위에는 항상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어요. 아내가 관찰한 것들, 제가 조사한 것들이 같이 적혀 있는 노트. 한쪽은 아내 글씨, 한쪽은 제 글씨. 보기에 따라선 별거 아닌 공책 하나였지만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소중했습니다. 폰 화면을 아내 눈을 피해 뒤집어 놓던 제가 이제는 아내와 함께 같은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으니까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내가 장을 보다가 라면 코너 앞에서 사진을 찍어왔어요. 특정 라면 제품이 진열대에 하나도 없는 사진이었습니다. 옆에 비어있는 공간에 손으로 쓴 메모지가 붙어 있었어요. 재고 소진, 입고 미정. 아내가 저한테 사진을 보내면서 말했습니다. 이거 혹시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 사진을 보자마자 재조사를 확인했어요. 그 회사의 최근 공시를 찾아보니 신제품이 예상보다 반응이 좋아서 생산 라인을 늘리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그 회사를 매수했어요. 한 달 뒤에 그 회사 주가가 22% 올랐습니다. 아내한테 결과를 말해줬더니 아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나 이제 마트 갈 때 그냥 장만 보면 안 되겠네요. 저도 웃었습니다. 당신이 저보다 더 좋은 리서치 하는 것 같아요. 아내가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어요. 아니에요. 나는 그냥 보는 거고 당신이 의미를 찾는 거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보는 것과 의미를 찾는 것. 그 두 가지가 합쳐질 때 우리 거실이 리서치 센터가 됐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가장 잘 잃었던 시기가 언제였냐면 혼자였을 때였습니다. 혼자 정보를 찾고 혼자 흥분하고 혼자 결정했을 때 그때는 제 판단을 검증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흔들릴 때 붙잡아줄 사람도 없었고, 근데 아내와 함께 하면서부터는 달랐습니다. 아내가 그거 진짜 확인한 거예요? 하고 물어보면 저는 한 번 더 생각하게 됐어요. 그 질문 하나가 제가 원칙을 지키게 해주는 또 다른 장치였습니다. 투자는 결국 혼자 하는 게 아니었어요. 옆에 누가 있느냐가 생각보다 훨씬 중요했습니다. 2026년 봄입니다. 3억이 1억으로 줄었던 그 잔인한 봄에서 딱 2년이 지났어요. 오늘 아침에도 아내와 함께 동네 마트에 다녀왔습니다. 아내는 카트를 끌고 저는 옆에서 매대를 훑어보면서 계산대 앞에서 아내가 오늘 저 두부 회사 제품 또 없네요 하길래 저는 수첩에 메모를 했어요. 별거 없는 아침이었는데 그 별거 없는 아침이 저는 참 좋습니다. 숫자부터 말씀드릴게요. 1억 남짓으로 바닥을 찍었던 계좌가 지금은 3억 2천 정도 됩니다. 원금을 회복했고 조금 더 늘었어요. 화려한 숫자는 아닙니다. 2년 만에 10배를 벌었다거나 대박 종목 하나로 인생이 바뀌었다거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잃었던 걸 되찾고 거기서 조금 더 쌓은 겁니다. 근데 저한테는 그게 충분했어요. 아니, 충분한 정도가 아니라 그게 훨씬 더 값졌습니다. 지금 제 계좌 구성을 말씀드리면 유통 관련 종목이 3개, 식품 소비재 종목이 2개, 그리고 배당주 2개, 총 7종목입니다. 전부 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거나 아내가 일상에서 발견해온 것들이에요. 카페 추천 종목 없고 유튜브 정보 없고 지인 귀띔 없습니다. 이 중에서 배당주 2개가 매분기 배당금을 줍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두 종목 합쳐서 분기에 80만 원 정도. 1년으로 치면 320만 원 남짓. 월로 환산하면 26만 원 정도인데 저는 그 돈으로 아내랑 한 달에 한 번 외식을 합니다. 그게 지금 저한테 가장 기분 좋은 소비예요. 주변에서 가끔 묻습니다. 요즘 뭐 좋은 종목 있어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해요. 제가 아는 종목만 해서요. 별로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그러면 다들 조금 실망한 표정을 짓습니다. 뭔가 비밀스러운 정보를 기대했던 것 같아서. 근데 진짜로 저한테 비밀은 없어요. 마트 매대를 걷고 메모하고 공시 확인하고 기다리고 그게 전부입니다. 화려하지 않아서 오히려 계속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제가 가장 크게 잃었을 때는 가장 빠르게 벌려고 했을 때였습니다. 바이오 임상 결과, 2차 전지 테마, 방산주 루머 전부 빠르게 크게 벌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었어요. 근데 그게 다 남의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검증할 수 없는 이야기, 제 경험과 아무 관계없는 이야기, 결국 그 이야기들이 저한테 남긴 건 손실뿐이었어요. 반대로 제가 가장 안정적으로 수익을 낸 건 가장 느리게 움직였을 때였습니다. 한 달을 지켜보고 2달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결정했을 때 주가가 오르는 속도는 느렸지만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잃지 않으면 버틸 수 있고 버티면 결국 회복이 됩니다. 아내한테 고마운 게 참 많습니다. 베란다에서 제 팔을 잡아줬던 그 손, 다시 당신답게 해봐요 라고 했던 그 말, 마트에서 라면 품절 사진을 찍어 보내줬던 것, 재무제표를 배우고 싶다고 했던 것, 그 하나하나가 없었으면 저는 지금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투자에서 배운 게 참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혼자 잘하는 것보다 같이 버티는 게 더 강하다. 요즘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커피를 내립니다. 아내 것 하나, 제 것 하나. 커피를 마시면서 어제 메모한 것들을 한번 읽어보고 오늘 확인할 것들을 정리해요. 증권 앱을 열면 계좌 숫자보다 오늘 어느 마트를 들릴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주가부터 확인했어요. 빨간불이면 기분이 좋고 파란불이면 하루가 무너졌습니다. 하루의 기분이 숫자에 달려 있었어요. 지금은 달라요. 주가가 빠져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확인한 종목이고 내 원칙대로 산 거니까. 빠지면 이유를 찾아보고 15%가 넘으면 원칙대로 팝니다. 감정 없이. 그 담담함이 생기는데 2년이 걸렸어요. 퇴직하던 날 주차장에서 느꼈던 그 허전함. 뭔가 중요한 걸 두고 나온 것 같은 느낌. 그게 뭔지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그건 직함이 아니었어요. 월급도 아니었고 명함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잘 아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었습니다.
28년 동안 쌓아온 현장 감각, 매대를 읽는 눈, 소비자의 손이 어디로 가는지 보는 능력. 그게 퇴직하고 나서 한동안 길을 잃었어요. 남의 정보를 쫓으면서 내가 가진 걸 스스로 버렸습니다. 근데 결국 돌아왔어요. 제자리로. 저는 요즘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2억을 잃지 않았다면, 아내가 베란다로 나와주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었을까? 아마 아니었을 것 같아요. 잃었기 때문에 제대로 배웠고, 무너졌기 때문에 제대로 다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손실이 선생님이 됐어요. 가장 비싼 수업료였지만 가장 확실한 수업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지금 비슷한 자리에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잃고 나서 혼자 베란다에 서 계신 분, 본전 생각에 손절을 못하고 버티고 계신 분, 남의 정보를 믿었다가 계좌가 반토막 난 분.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입니다. 당신이 가장 잘 아는 것, 당신이 평생 걸어온 현장, 당신 삶에서 쌓아온 경험. 거기 답이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남의 정보가 아니라 내 경험을 믿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시장이 제 편이 되어주더군요. 저는 오늘도 마트에 갑니다. 아내와 함께. 부족한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에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